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돈이 없어서 혹은 장비가 없어서 누군가는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5분이 한 생명을 되살립니다. 한 나라의 속도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엔 생명을 향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케냐의 의대생 사라가 그 철학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마주하고 의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죠. 나이로비의 그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라 오티에노, 케냐 나이로비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25살 학생입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의료선진국 체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한국으로 왔어요.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의료보험 구조를 배워서 언젠가 케냐의 의료행정관이 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케냐에서 나고 자란 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수술 중에 갑자기 불이 나가는 일도 흔했어요. 낡은 기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의사는 턱없이 부족했죠. 응급 환자가 실려와도 수술실이 비어있지 않으면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술비를 내지 못하면 수술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씩 걸렸고 약이 없어서 그냥 퇴원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맹장염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된 상태였죠. 수술실이 비어있지 않아 6시간을 기다렸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저는 17살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서 생각했죠. 의사가 되어도 이 체계를 바꾸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보다 더 높은 곳에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의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 모두가 돈 때문에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케냐에서는 그 꿈이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기적처럼 선발됐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첫 실습일은 2025년 봄 3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나이로비 병원의 그 소란스러움, 환자 가족들의 울음소리, 간호사들의 고함,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대신 여기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혼돈 대신 질서가 있었고 혼잣말 대신 기계음만 들렸죠. 한도윤 교수님과 정하은 간호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간호사님은 30대 초반 정도였어요. 두 분 모두 웃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처럼요. 여기는 중앙관제실입니다. 모든 응급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여기 전광판에 표시되죠. 정하은 간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불빛이 환자들의 이름 옆에 깜빡이고 있었어요. 빨강은 위중, 노랑은 주의, 초록은 안정. 케냐에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판단했지만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먼저 환자를 분류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12초 안에 인공지능이 활력 징후를 스캔하고 중증도를 분류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자동 배치되죠. 12초. 케냐에서는 환자를 옮기는 데만 10분이 걸렸어요. 들 것이 부족해서 가족들이 직접 업고 오는 경우도 많았죠. 여기서는 로봇이 환자를 실은 침대를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람 손이 필요 없었어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빛이 쏟아지는 공간이었어요. 나이로비 병원의 누런 형광등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빛났죠. 바닥,
벽, 기계, 심지어 의료진의 가운까지요.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주 약하게 났지만 케냐처럼 코를 찌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의료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지시도 없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확히 자기 위치에서 정확한 동작을 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짜인 안무를 추는 것처럼요. 여기서는 의사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표준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의료진은 그에 따라 움직이죠. 물론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의사가 개입합니다. 한도윤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인간이 하는 의학이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의학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중심인 것처럼 보였죠.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날카로운 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퍼졌어요. 전광판에 빨간 불이 켜지며 글자가 떴습니다. 심정지 환자 이송 중, 도착 예정 2분. 2분. 케냐였다면 그 시간 동안 환자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만 40분은 좋게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의료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제세동기를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기도삽관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는 약물 카트를 밀고 왔고 또 다른 간호사는 모니터를 켰죠. 모든 동작이 1초의 낭비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정확히 1분 53초 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이 굴러들어왔고 그 위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가슴 압박을 계속하고 있었죠. 오전 7시 15분 심정지 발생,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 중, 총 경과 시간 6분. 구급대원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의료진이 환자를 옮겼습니다. 1, 2, 3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요. 그리고 즉시 가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중단 시간은 3초도 안 됐어요. 저는 벽 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조용히 있었죠. 모니터에서 B-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었어요. 에피네프린 1mg 투여. 제세동 준비 200줄. 클리어.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환자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어요. 다시 가슴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1, 2, 3, 4, 5. 정확한 리듬이었죠. 케냐였다면 이 환자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병원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구급차가 부족해서 택시를 타고 오다가 도중에 숨졌겠죠. 설령 병원에 도착했다 해도 제세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약이 없거나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느라 늦게 오거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환자를 살렸어요. 의사는 명령만 내렸고 기계와 약물과 프로토콜이 실제로 일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케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고 체력도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의료진이 3분마다 교대하며 쉬지 않고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B-, B-, B- 모니터에서 나던 단조로운 소리가 변했어요. B-, B-, B. 불규칙하지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심전도에 작은 파동이 생겼죠. 자발순환 회복. 한도윤 교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환희도 없었고 안도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간호사들 사이에서 아주 짧은 눈빛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로봇 침대가 자동으로 움직였고 간호사 한 명이 따라갔죠.
응급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긴박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방금 본 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케냐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시스템의 영역이었습니다. 놀랐죠? 정아은 간호사님이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처음 보면 다들 그래요.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비인간적으로 보인다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찾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정보다 시스템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간호사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시스템이 완벽할수록 환자가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환자가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처럼 취급되는 것 같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휴게실에 앉아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케냐에서는 환자를 손으로 옮겼다. 여기서는 로봇이 대신한다. 케냐에서는 환자에게 약을 기다리라고 했다. 여기서는 병이 기다린다. 케냐에서는 진단 결과를 받는데 사흘이 걸렸다. 여기서는 12분이면 충분하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속도도 정확도도 시스템도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질서는 인간적인가?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어딘가 차가워 보였어요. 나이로비의 뜨거운 태양과는 너무 달랐죠. 나는 언젠가 케냐의 의료행정관이 되어 우리 국민 누구도 돈이 없어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보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감탄스러웠지만 두려웠고 배우고 싶었지만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시스템을 케냐로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이 시스템이 정말 옳은 길일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다시 응급의료센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고 심장은 빨랐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어제 본 장면들이 재생됐죠. 심정지 환자, 평평한 심전도, 그리고 15분 만에 되살아난 생명. 케냐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일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똑같은 공기가 흘렀어요. 차갑고 정적이며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제 눈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도윤 교수님이 중앙관제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8명의 환자 정보가 떠 있었고 모두 초록불이었습니다. 안정 상태라는 뜻이죠. 어젯밤 잘 잤어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잘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직접 볼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B- 날카로운 소리였죠. 전광판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교통사고 환자 3명 동시 이송 중, 도착 예정 3분. 3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케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병원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환자 가족들이 울부짖고 의사들이 고함치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의료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뛰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었지만 절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마치 미리 정해진 안무를 추듯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트라우마 팀 1, 2, 삼각 구역 배치. 인공지능 트리아지 시스템 가동. 한도윤 교수님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차분했지만 명확했어요. 지시가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죠. 응급실 입구에 3개의 구역이 표시됐습니다. 1번, 2번, 3번. 각 구역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장비도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산소 마스크, 수액 거치대, 모니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저는 벽 옆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분 55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이 됐을 때 자동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에 피가 흘렀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목보호대를 채운 채 가슴 압박을 하고 있었죠. 1번 구역 중증, 의식 없음, 혈압 측정 불가. 인공지능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즉시 1번 팀이 움직였어요. 환자를 옮기고 모니터를 연결하고 수액을 꽂는 데 걸린 시간은 40초였습니다. 저는 초침을 세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성,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2번 구역 중등도 의식 명료 하지 다발성 골절. 2번 팀이 움직였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하고 다리를 고정했어요. 환자의 비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10대 남학생이었어요. 왼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3번 구역 경증, 상지 골절 의심. 3번 팀이 학생을 안내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명의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응급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혼란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습니다. 각 팀은 자기 환자에게만 집중했고 서로 방해하지 않았죠. 케냐였다면 어땠을까요? 3명이 동시에 왔다면 병원은 아비규환이 됐을 겁니다. 누가 먼저 치료받을지 가족들이 싸웠을 거예요. 의사 한 명이 세 환자를 오가며 판단해야 했을 테고 장비가 부족해서 누군가는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누군가는 죽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이 준비를 끝냈어요. 인공지능이 중증도를 판단했고 그에 따라 의료진이 배치됐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 없었죠. 시스템이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1번 구역에서 의사가 외쳤습니다. CT 촬영 후 즉시 수술실 이송.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로봇 침대를 조작했어요. 침대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엑스레이실 방향으로요. 사람이 밀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움직였죠.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환자가 들어온 지 4분 57초가 지났어요. 그 시간 안에 3명의 환자가 모두 분류되고 응급처치를 받고 다음 단계로 이송됐습니다. 케냐에서 환자 1명을 CT실로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분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비용을 내고 대기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그제야 촬영을 했죠. 여기서는 그 모든 과정이 5분 안에 끝났습니다. 정아은 간호사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랍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간호사님이 전광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화면 보이시죠?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시스템이 정보를 받았어요. 사고 유형, 예상 부상 부위, 환자 수.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환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자를 맞이하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케냐에서는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환자가 오기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죠. 한도윤 교수님이 1번 구역에서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은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우선이다. 케냐에서는 늘 비용이 먼저였어요. 환자가 실려와도 접수비를 내야 했고 수술비를 보증해야 수술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비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됐어요. 보험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일단 살리고 받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철학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계를 훈련시킨 결과였습니다. 속도는 효율을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었죠. 오후가 되어 저는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루카스는 독일에서 온 의대생으로 저처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랍긴 한데 솔직히 이건 돈이 많아서 가능한 거 아니야?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인공지능, 로봇, 자동 시스템. 이런 거 다 돈이 엄청 들잖아. 가난한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루카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케냐에는 그런 장비를 살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것이요. 한국은 돈이 많아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였어요. 그 차이를 루카스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응급실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7시 퇴근 시간대라 환자가 많이 몰렸어요. 교통사고 넘어진 노인, 체한 직장인, 열이 나는 아이. 다양한 환자들이 들어왔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얼굴을 봤어요. 케냐에서 봤던 그 불안한 눈빛이 없었습니다. 물론 걱정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여기서는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모습이 제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의료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의료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구급차에 실은 뒤 병원 앞에서 접수비를 내야 했다. 여긴 비용을 묻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차이다. 우리는 환자가 왔을 때 준비를 시작했다. 여긴 환자가 오기 전에 준비가 끝나 있다. 그게 두 번째 차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나라의 철학을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안다. 한국의 속도는 생명을 향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는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잠들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경외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정확히 뭐라 표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도 저는 그 응급실로 갈 거라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울 거라는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이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죠. 하지만 병원만은 달랐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건물은 잠들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자 한도윤 교수님이 보였어요. 그는 차트를 들고 의료진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인사 대신이었어요. 저는 어제와 똑같이 병 옆자리에 섰습니다. 관찰자의 위치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틀 전과 달랐어요.
이제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속도 안에 생명을 향한 존중이 있다는 것도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전 8시 15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소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심장을 빠르게 만들었죠. 중증 외상 환자 1명, 도착 예정 4분. 인공지능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1번 구역에 장비가 펼쳐졌고 간호사들이 제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환자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40대 정도 됐을까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옷은 피로 젖어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신원 미상, 보험 정보 없음. 구급대원의 보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었어요. 케냐에서라면 이 환자는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신원도 없고 보험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은 접수비부터 요구했을 테고 돈이 없으면 응급실 문턱도 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교수님이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재빨리 눈을 확인하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옷을 잘라냈고 또 다른 간호사가 수액을 연결했죠. 누구도 신원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비용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좌측 흉부 다발성 골절, 기흉 의심. 즉시 흉관 삽입. 교수님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이 움직였어요. 손은 빨랐지만 거칠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지만 차갑지 않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케냐였다면 이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병원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돈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누가 구급차에 태워주겠어요. 정한 간호사님이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동작이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짚는 게 아니었어요. 손을 감싸듯 잡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간호사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어요. 환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간호사님은 말했어요. 들릴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속도 안에 따뜻함을요. 질서 안에 인간을요. 기계처럼 보였던 이 시스템 속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케냐에서 의사보다 돈을 먼저 받습니다. 환자가 오면 신원부터 확인했고 비용부터 물었어요. 생명은 그 다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생명을 먼저 봤어요. 신원도 국적도 돈도 그 다음이었습니다. 환자가 CT실로 이송됐습니다. 간호사 2명이 따라갔고 의사 1명도 함께 움직였어요. 로봇 침대가 조용히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본 모든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살아난 순간, 3명의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던 오후, 그리고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보상도 없고 감사도 없을 텐데요. 그 환자는 깨어나도 자기를 살린 사람들의 이름조차 모를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전력을 다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한도윤 교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보험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트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생명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한국의 시스템이죠.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 대답은 너무 단순했지만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의학 강의보다 명확했습니다. 생명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돈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국적도 아닌 오직 생명만을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의대생이었어요. 생명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비용을 낼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했어요. 케냐에서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이 유지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어요. 저는 시스템을 탓하며 제 마음속 우선순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어요. 이 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생명을 우선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의사가 개인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보험이 없어도 일단 치료하고 비용은 나중에 해결했습니다. 생명이 먼저였죠. 저는 휴게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틀 사이에 뭔가 변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정한 간호사님이 그 환자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환자분, 깨어날 수 있을까요? 간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의식이 돌아올 거예요.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손상되지 않았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님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일단은 병원에서 처리합니다. 나중에 정부 지원금이나 기금으로 해결하죠. 중요한 건 환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시스템은 인간을 믿는다고요. 환자가 돈을 내지 못해도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설령 갚지 못해도 괜찮다고 여겼어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믿음이 기계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로봇도 인공지능도 자동 시스템도 모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기술은 결과였고 믿음은 원인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차들이 움직이고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희망과 부끄러움, 감탄과 자책이 뒤엉켰죠. 희망은 이랬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케냐로 돌아가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부끄러움은 이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케냐의 현실을 탓하며 포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속 기준은 바꾸지 못했던 건 아닐까?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어요. 나는 케냐로 돌아가 의료행정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본 이 질서를 우리 땅에도 심어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돈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다. 철학이다. 생명을 먼저 보는 마음이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케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낡은 병원, 부족한 장비, 지친 의사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기계가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것을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요. 물론 기술도 필요합니다. 로봇도 인공지능도 자동 시스템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생명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다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빛들이 모두 누군가의 생명처럼 보였어요.
이 나라는 젖빛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소중함이 시스템이 됐고 법이 됐고 문화가 됐습니다.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이 된 거였어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나라의 의료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었어요. 연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응급의료센터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병원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벽에 붙은 안내판, 바닥에 하얀 타일,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모든 것이 낯설었던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이곳이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시스템이 감정을 지웠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기계를 쓴 게 아니라 마음을 훈련시켰다는 것을요. 속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절실함이었고 질서는 무감각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죠.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한도윤 교수님이 중앙관제실에 계셨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많이 배웠나요?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인공지능 시스템, 로봇 이송, 응급 프로토콜?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의료가 무엇인지를요. 제 대답에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완벽하려는 노력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완벽하려는 노력. 케냐에 부족한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포기가 너무 빨랐습니다. 돈이 없다, 장비가 없다, 인력이 없다며 시작하기도 전에 멈췄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나아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하은 간호사님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케냐로 돌아가면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일주일 전 그녀가 외국인 노동자의 손을 잡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요.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지나며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일주일 전에는 그저 부러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질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대기실로 갔어요. 루카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자리를 가리켰죠. 끝났네.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아가면 뭐 할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케냐의 의료를 다시 세울 거야. 내 나라에도 이 시스템의 심장을 만들고 싶어. 루카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쉽지 않을 텐데. 알아. 하지만 할 거야. 제 대답에 루카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새벽에 봤던 불빛들이 작아지고 건물들이 점이 되고 결국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살아난 순간, 3명의 환자가 동시에 들어왔던 오후, 외국인 노동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의 모습, 정아은 간호사님의 따뜻한 손, 한도윤 교수님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료는 제도가 아니라 철학이다. 그 철학을 배웠습니다. 16시간이 지나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음, 익숙한 풍경.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보건부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정리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생명을 우선하는 의료국가의 구조 한국 사례 연구였어요. 보건부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두껍지 않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읽어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썼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의료는 건물이 아니라 철학으로 세워진다. 이틀 뒤 저는 제가 실습하던 나이로비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어두운 복도, 낡은 장비, 오래된 소독약 냄새, 그리고 복도에 앉아 대기 중인 수많은 환자들. 일주일 전이었다면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알았어요.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원장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케냐 의료계에서 오래 일한 분이었죠. 사라, 돌아왔구나. 한국은 어땠나?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 정리한 프로토콜, 그리고 제가 직접 그린 응급실 구조도였어요. 이게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철학만큼은 배울 수 있습니다. 병원장이 자료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철학? 네, 생명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요. 한국은 환자가 오면 비용을 묻지 않습니다. 일단 치료하고 비용은 나중에 해결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의료보험 기금 제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작할 수 있어요. 병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라, 현실을 봐. 우리나라에 그럴 여력이 어디 있나? 정부 예산도 부족한데.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응급 환자부터요. 응급 환자만이라도 비용 없이 치료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적어도 죽지 않을 사람은 살릴 수 있어요. 병원장은 한참 자료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쯤 됐을까요?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눈을 마주 봤어요. 곧 달라질 거야. 내가 본 그 세상을 여기에 심을게. 아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리고 저 복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이로비의 하늘은 서울과 달랐어요. 더 높고 더 뜨거웠죠. 하지만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하늘과 연결된 같은 하늘이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제목을 적었어요. 케냐 의료개혁계획 1년차.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1단계. 응급환자 무상치료 기금 마련.
목표 금액 5만 달러. 방법 국제기구 지원 신청, 민간 기부 모금, 정부 예산 협상. 손이 빨라졌어요. 2단계, 3단계, 4단계.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도 많을 테고 실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려는 노력이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나이로비의 밤은 어두웠어요. 서울처럼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만들 겁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나는 이제 안다. 의료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나라에 심을 차례다. 사라가 한국에서 본 건 최신 장비도 완벽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배운 건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는 제도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녀는 이제 케냐로 돌아가 새로운 의료 체계를 세우려 합니다. 누구도 돈이 없어서 죽지 않는 나라, 한 사람의 생명이 모두의 책임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 이야기는 한 여대생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기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라가 본 한국의 의료는 끝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시작해야 할 미래입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 체계와 의료보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